가봅시다. 갑니다. 으짜! 디지케이션이다! 학생들이 이거 자꾸 해달라고, 그죠? 이런 디지케이션이다! 이런 짝퉁들 잘 보고 있나?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그래요. 짝퉁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예, 진심으로, 진퉁, 그렇죠? 공부도 진짜로. 예. 좀 전에 수업하기 전에 우리 쉬는 시간에 학생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라이브로. 물론 지금도 라이브로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녹화본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절대 이 쉬운 작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도 계속하면 지겨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막 정말 또 경쟁이라는 이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중압감. 뭐 잠도 잘 안 오는 거 뭐 이해합니다. 예, 저도 뭐 수험생 때 그랬으니까요. 예. 하여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요 기간에 굉장히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겪는 당연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 느낌이에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바람이라면 정말 이 시기에 내가 자신감이 빵빵해가지고 뿜뿜 뭐 이렇게 해서 막 정말 와 시험만 보면 그냥 모의고사 막 90점 이상 빡빡 때리고 뭐 가끔 100점도 나오고 막 야 뭐 이 정도면 껌이야 디디디디디 그냥 발로 풀어 발로 이러고 싶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이러다가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러 불안감들이 막 엄청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짤 영상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내 점수 언제 오르나? 예, 김포군의 무엇이든 물어보살. 예,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짧게 그렇게 점수가 팍 뛰는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 풀고 틀리고 또 틀리고 또 복습하고 또 틀리고 또 복습하고 오케이? 어느 한 파트만 계속 본다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겠지만 전범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게 점수가 팍 오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뭐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잘 맞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때 운입니다. 전체 에버리지가 올라가는 거는 한참 걸립니다. 예, 근데 그 한참이 그렇게 한참은 아니에요. 언제냐면 한 달 뒤에. 한 달만 정말 지금 바짝 당기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하루는 한 서너 달 전에 막 일주일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시면 한 달 뒤에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열심히 하면 잘 돼요? 결과가 잘 안 돼요? 보통은 잘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합격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달 뒤에 꾸준히 지금처럼 하신다라면 분명히 점수는 오릅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절대 떨어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믿고, 그렇죠? 제가 뭐 괜한 소리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워낙에 사실이니까. 예, 그거를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신 개정 법령 하면서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꽉 잡고 내가 열심히 꾸준히 한 달만 정말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오케이? 포기하지 마시고 딱 가시면 한 달 뒤에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분명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지감 피세요. 예. 할 수 있다! 이런 짝퉁들! 그렇죠. 예전에 내 모습이 짝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리시고 오케이? 진짜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최신 개정 법령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뭐 경찰학은 개정 법령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뭐 어쩌저쩌고 뭐 되게 말이 많아요. 휘발성이 강해서 너무 안 돼요. 뭐 어쩌저쩌고 다른 과목만큼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말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개소리하지 마라. 예.
그렇게 쉬운 과목이 어디 있냐? 아, 또 우리가 수능 볼 때도 뭐 쉬운 과목이 있으면 어려운 과목이 있듯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 그렇다라면 이 경찰학이란 과목이 너의 합격을 결정해 줄 변별력을 주는, 그렇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 정말 네가 집중력이 있냐? 근성이 있냐? 그걸 확인하는 과목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제발 개소리하지 마라. 오케이? 예. 이걸 견뎌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그 정도로 휘발성이 강하다? 뭐 어떤 거는 뭐 잘해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꾸 뭡니까? 핑계를 대시면 더더욱 본인이 공부하기에는 어떻게 된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까먹는 거는 제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개정법령이 많아서 공부하기 힘들다? 진짜 진짜 자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와서 제가 한번 던지려고 그랬는데 개정법령 우리가 시험을 10년 동안 봤을 때 사실 최신 개정법령 1년 이내에 개정법령이 시험에 나온 적은 정말 한두 번 손에 꼽을 만합니다. 최근에 한 번 나왔어요. 임용유예 경감부 시험에서 작년 10월 달에 임용유예, 예, 개정된 지 1년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최근에 임용유예. 근데 절대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제위원님들이신 교수님들이 최신 개정법령 사실 오늘도 하지만 이런 디테일까지 엄청나게 신경 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다 연구하셔가지고 오시던가요? 에이 왜 이래? 자, 학원 강사들이니까 막 이렇게 신경 쓰고 막 오히려 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당락을 좌우하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정확하게 배운 거, 공부한 거 틀리지 않도록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너 시험 보고 나서 답안지 매기고 나면 항상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심지어 뭡니까? 답 매기다가 번호가 안 맞아. 틀렸어? 자신 있게 풀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이재기야. 이거 답 오류네. 이거 잘못 나왔겠지. 정신 차려. 오케이? 제발 여러분이 공부한 거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맞히세요. 거기서만 안 나가도 분명히 합격합니다. 오케이? 모르는 거는 제발 찍으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최신 개정법령도 제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사실 공부도 더럽게 안 하면서 이것 때문에 꼭 경찰학 공부 못하는 것처럼 핑계도 대지 마시고 그 핑계 된다고 절대 시험 볼 때 가산점 주는 거 아닙니다. 너는 그 핑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핑계 대는 새끼들은 그냥 너는 떨어진다 보면 돼요. 예. 알겠니? Say yeah. 예. 우리 학생들 112 알겠습니다, 쌤. 예, 핑계 대는 새끼들 옆에서 핑계 대는 애들 보잖아요. 애들이 막 너무 휘발성이 강해. 개정법령 때문에 미치겠어. 저 새끼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Are you okay? Say. 예. 혹시 또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팩폭하네. 저 새끼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지?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면 넌 떨어집니다. 예.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이 시간부터 뭡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끼 또 나한테 팩폭하네. 저 새끼는 진짜 짜증나. 넌 떨어집니다. 넌 떨어집니다. 지금 111 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제 핑계 안 됩니다. 금방 바로 끝내겠습니다. 합격! 넌 합격. 예. 난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 맨날 나한테 팩폭이야. 왜 내 이야기만 하지? 나 공부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넌 떨어져. 속이 다 시원하네. 알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 생기면 속으로 얜 떨어지겠구나. 그래, 나는 가서 또 해야지.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진짜로 기지개. 자, 가봅시다. 쭉. 기지개 피다가 수업 다 끝나겠네.
자, 첫 번째입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경직법. 이거는 예, 시험에 나올만 하지요. 예,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경직법은 법 자체가 특 A급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11조의 4. 거기 제가 시행 날짜를 다 적어놨습니다. 오케이. 최근에 또 학생들이 모두 개정됐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뭡니까? 1차 시험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정이 돼서 이 법령은 공포와 동시에 뭡니까? 시행한다. 공포한 날 시행한다 하면 이제 시행 날짜가 그때부터 되는데, 공포하고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3개월 뒤에 시행한다. 또는 1년 뒤에 시행한다. 공포 날짜와 시행 날짜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릅니다. 왜? 유예기한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해놓고 마음 준비해라. 아시겠습니까? 바로 시행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막 엄청 급박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대부분의 법은요, 시행 날짜가 최소한 뭐 3, 4개월 또는 6개월, 1년 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1차 시험에 적용되는 것만 제가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은 것들은 대부분 다 2차 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공포가 됐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경직법에서 11조의 4. 이거는 우리 이미 공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최근에 이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뭐 이렇게 진압하고 예방활동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이제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소송이 자꾸 걸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송 걸리기 싫으니까 자꾸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또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생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소송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떻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경찰청장님이 그쵸? 민형사상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경찰청장님께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로 가야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해준다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해준다 그러면 예, 난리 나겠죠. 예,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1조의 5. 요게 이제 또 최근에 생겼죠. 오케이. 자, 직무 수행으로 인한 열심히 하다가 생긴 일에 대해서는 뭐다? 형을 그렇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음 각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예방활동도 다 들어갑니다. 정말 지금 하기 직전이야. 예. 또는 진압하기 위하여 범인 검거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오케이.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입니다. 직접적인 것도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자,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남용이 아니었다. 예, 요런 것에 해당된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되게 조건을 되게 많이 달아놨죠. 하여튼 요럴 때에 어떻게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자, 어떤 경우 어떤 범죄? 살인, 예, 동그라미, 상해, 폭행, 그리고 강간, 그리고 강도,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특히 여기서 좀 주의하셔서 볼 범죄가 뭡니까? 딱 봐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오케이. 아니,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이나 진압 과정에서 생기는 것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라 그러면 X입니다. 요 특정한 요 범죄만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게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경직법. 자, 넘어가셔서 경찰공무원법인데요. 사실 얘는요 이미 일찍이 바뀌었는데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우리 고충심사위원회 있죠? 그냥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아무 말도 없이 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입니다. 보통 고충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계급이 뭐 이하의 경찰관들? 경감 이하.
정 이상은 뭡니까?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 항상 뭡니까? 총경, 경정 이상 되는 애들은 다 중앙으로 가죠?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도 그렇고, 그렇죠? 뭐 승진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 굵은 것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입니다. 인사상담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담당한다면 OX, X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그 굵은 것이 두 번째 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 고충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경찰청하고요, 시도경찰청에 만듭니다. 경찰서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도 그렇죠. 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둔다. 요게 조금 특이한 내용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31조 2항 보시면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 여기 그냥 고충심사위원회니까 뭡니까? 보통 고충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결과가.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중앙 고충심사위원회. 이게 재심 청구입니다. 그리고 경정 이상은 뭡니까? 처음부터 바로 중앙 고충심사위원회 가도 돼요. 중앙 고충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경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됐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자, 요것도 사실은 이미 우리 요약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다 배웠어요. 예. 자, 앞으로 남은 동영 모의고사나 제가 할 때 한 번 더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4조의 1항, 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오케이.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 종족수가 뭐라고요?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 그리고 출석 과반수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뭐 의견이 나뉘어서 과반수가 안 될 때는 뭡니까?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합산을 하죠.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차례로 가가지고, 자, 그러면 예, 그러다가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2항 별표하시고 2항. 자, 거기 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원칙인데요. 이건 예외죠. 파면해임, 강등, 정직. 파면해임, 강등, 정직이가 뭡니까? 중징계죠.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이 소청을 청구한 사람이 지금 징계에서 뭘 받은 거예요? 이런 중징계를 받은 거예요. 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소청 간 겁니다. 나 억울하다. 취소해달라. 또는 아니면 변경해달라. 아니, 파면이 뭐냐. 나 너무 억울하다. 한 정직 정도면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중징계를 취소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 이겁니다. 예. 그런 경우와 끊어주시고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야, 이 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하자가 있다. 오케이. 아예 나는 이런 일이 없어. 존재 자체가 없어. 뭐 이런 굉장히 중대한 걸 다루는 겁니다. 요럴 때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하는 건 당연하고요.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다?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뭐다? 출석한 사람의 몇 명? 3분의 2 이상이 합의가 돼야 돼.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출석 3분의 2 이상 합의. 이 말은 찬성한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 찬성하고 합의는 제가 다른 점 이야기 드렸죠? 찬성하고 합의의 차이점 뭡니까? 찬성은 반대냐? 찬성이냐? 결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할 거냐? 말 거냐고. 합의는 뭐예요?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로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가지 종류가 있죠? 이 넷 중에 뭘로 할 거냐? 이거는 찬반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넷 중에 뭘로 갈지는 합의.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찬반입니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오케이. 자,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또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 봐. 어쨌든 그러면 의결 종족수가 얘랑 비스무리한 게 예전에 우리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그렇죠. 이거 나와야 돼요. 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올렸는데, 그렇죠? 빠꾸 당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재의결 요구한 거죠. 재의결 요구했을 때 그때는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가 다르죠. 일단은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요. 오케이.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됐습니까? 오케이. 출석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 부분이 같습니다. 대신에 앞에 출석하는 인원은 거기는 제적
과반수고 여기는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 적어 봅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재의결 종족수. 재의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뭡니까?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제적 과반수 출석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위원회 뭡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뭡니까? 그대로 통과. 그대로 기존 결정대로 가는 거죠. 오케이. 예, 그대로. 자, 그리고 지금 한 게 뭡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 합의. 예. 합의냐 찬성이냐는 구별 안 해도 돼요. 이거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일 때 이거 외우셔야죠. 중징계를 어떻게 해달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 그렇죠? 또는 뭡니까?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야, 이거 맞냐? 이거 확실하냐? 오케이? 그런 소청일 때는, 자, 그런 소청일 때는 뭐라고요? 앞에는 똑같아요. 그렇죠?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에 뭐라고요? 3분의 2. 그렇죠?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출석에 3분의 2 이상 합의가 되면 그러면 확정이 된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됐죠? 예. 출석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자, 됐죠? 자, 그거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해드렸습니다. 얘도 이미 뭐 됐고. 자, 그러면 45조로 갑시다. 사실 여기는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 등의 취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애들. 별거 없어요. 당연히 뭡니까? 자, 채용을 했는데 얘가 뭡니까? 뭐 컨닝을 해서 합격을 했다든지 하여튼 비리 행위를 저질러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취소시켜야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소급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실시 기간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자, 거기 밑줄 유죄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자,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됐나요? 오케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취소 당시가 아닙니다.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임용된 사실이 없어지는 거겠죠. 오케이. 자,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 대신에 의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가 된다라면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임용 당시로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그렇죠?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그리고 적극행정. 예, 최근에 아마 여러 학원 모의고사에서 적극행정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일단 이것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적극행정이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입니다. 일단은.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또 신경은 막 예민하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예, 이 적극행정과 관련된 대통령령까지 제가 자료를 실어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어때요? 대통령령이 중요해요? 법률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법률이 더 중요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게 이제 법률입니다. 자, 50조의 2. 적극행정의 장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자, 이 의미를 알아두세요.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걸 개선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예, 불합리한 거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이게 적극행정. 자,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예, 수립 시행할 수 있답니다. 자, 2항. 항상 뭡니까? 법률에서는요, 가급적이면 행정처에게 재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법률에서 딱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놓으면 나중에 대통령령에서 우리는 한다. 보통 또 이렇게 가죠. 우리 임용권자 기억나시죠? 경찰 공무원법에서 뭡니까? 위임할 수 있다. 이러니까 대통령령에서 그래, 우리는 위임한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겠다. 나름대로 결정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2항. 적극행정 추진에 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적극행정위원회. 야, 위원회가 또 생겼네. 오케이. 자, 뭐 그 아래 1, 2, 3호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뭐 이런 거 할 때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 내려오셔가지고 3항.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예, 내가 열심히 하다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뭐다? 그렇죠. 징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이 소리고요. 그리고 4항. 인사혁신처장 동그라미. 예.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예, 인사혁신처장이 나오는데 나중에 적극행정 뭐에 대해서 각 기관에다가 중앙 중앙 각 기관의 장 또는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면 우리 경찰청장, 각 부, 각 청 또는 각 처, 인사혁신처, 법원행정처 이렇게 또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요런 청장, 처장 요런 사람들이 뭡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인사혁신처 장이 중앙행정기관장들한테 야, 너네 적극행정 잘하고 있어? 자료 제출해봐. 뭐 이런 것들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인사혁신처 장이다 이겁니다. 예, 그걸 조금 염두에 두세요. 좀 이따 봅니다. 자, 그리고 적극행정에 관련된 건 적극행정위원회와 관련된 거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뭘로 정해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여기 등자가 하나 붙었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그냥 대통령만 일단 정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정하다가 좀 더 필요하면 대통령이 또 재위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대통령령 등으로 한다 그러니까 꼭 대통령령으로 안 해도 되고 뭐 행정안전부령으로 해도 되고, 예, 그렇게 좀 더 여지를 둔 거지요. 예. 궁금해서 물어볼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72조. 예, 72조는 좀 별표할까요? 예.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단답형으로 바로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우리 자 71조 제1항 1호 해가지고 이제 가로에다가 적어놨는데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 자, 이거 의원휴직이에요? 직권휴직이에요? 직권휴직입니다. 그렇죠? 야, 너 안 되겠어 임마. 너 쉬어. 오케이.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휴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직권휴직인데 요 휴직에 대해서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몇 년간 휴직시킨다고요?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때에는 3년. 이것도 우리 알고 있죠? 강목이 뭡니까?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 그러니까 이런 법에 규정된 질병이 걸렸다. 법에 규정된 질병이니까 그만큼 어때요? 가벼운 질병이에요? 중대한 질병이에요? 중대한 질병이겠죠. 중대한 거니까 법에다가 정해놨겠지. 요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런 애들 걸렸을 때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다? 3년까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 질병이 중대하잖아요. 중대해서 질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요게 붙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연장할 수도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런 질병이나 부상이 걸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다? 3년 이내로 하는데 의학적 소견이 있다라면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요약집에 있습니까? 의학적 소견? 예,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 만들 때 내년 1차 때 적용되는 걸로 다 우리가 책을 만들었어요. 대부분. 예. 물론 그래도 갑자기 생기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아까 경직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포하는 즉시 시행한다 가지고 갑자기 만든 거예요. 예고도 없이. 물론 예고가 있었지만 그 예고는 엄청 전에 한 예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됐고. 자, 바로 이어지는 내용 83조의 2입니다. 혹시 출력을 먼저 하신 분들이 그 위에 뭐 78조, 80조가 있었다면 그건 지우셔야 됩니다. 특수 경력직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착각했어요. 우리 경찰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습니다. 지우셔야 됩니다. 원래 알던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렇죠. 소멸시효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법은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그게 없으신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바로 83조의 2 징계 및 징계 부과금 부과 사유의 시효 이거 소멸시효죠.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3년이고요. 성 관련되는 거는 그렇죠. 돈 관련되는 거는 5년이고 이제 성 관련되는 게 10년이라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다거나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했다거나 성희롱했다거나 요런 사유라면 뭐다?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 그만큼 길게. 그래서 미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예전에 한 7년 전에 괜찮습니다. 징계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못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10년이라고 길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2호에 있는 78조 2의 1항 각호 어느 하나 이거 적지 않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돈 관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금품을 받는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거 향응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돈 관련 향응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뭐다? 5년 그리고 그 외의 사유는 3년 이건 원래 알던 겁니다. 됐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이게 이제 전부 개정돼 가지고 제가 실어놨는데 요게요 예전에 있던 우리 경찰 내사 규칙입니다. 내사 입건 전 조사 동그라미 제목에 입건 전 조사 이게 뭐라고요? 예전 말로 하면 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사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요? 입건 전 조사 됐죠?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사권이 경찰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피조사자와 조사받을 사람 얘가 이제 혐의자죠 사실은. 그리고 뭡니까? 피해자, 참고인 등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자, 이런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유의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속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뭐 너무 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는 자 3번 별표할까요? 기본적으로 임의적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수사도 임의적이죠. 기본적으로 원칙은. 오케이. 자 그리고 대물적 강제 조치 어떤 물건을 뭐 압수한다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되겠고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사의 분류
이것도 별거 없어요. 명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정사건, 진정은 뭡니까? 진정, 단원, 투서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동그라미. 서면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신고사건은요? 말 그대로 신고입니다. 신고.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들어온 거. 됐죠? 진정은 서면으로. 그리고 신고사건은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그리고 첩보사건은요. 경찰관이 어디서 들은 겁니다. 소문이나 풍문 또는 뭐 이렇게 하여튼 경찰관이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첩보원한테. 요런 게 뭐다? 그렇죠. 첩보사건.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조사사건. 됐습니다. 예, 명칭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6조. 경찰관이 살펴보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 가지 범죄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소속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생각하면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 또는 통보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7조 조사의 보고 지휘 방식. 요런 게 이제 딱 진정이 들어왔다, 신고가 들어왔다, 첩보를 수집했다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제 또 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요렇게 1항부터 볼게요. 조사의 보고, 지휘, 출석 요구, 진정 사건의 진행 뭐 쭉 이런 거. 구체적인 조사 방법,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쪽에서 경찰 수사 규칙이나 범죄 수사 규칙을 준용한다. 여기는 수사지만 이 수사란 말 대신에 뭘로 바꿔서 해라? 조사란 말로 바꿔서 생각하고 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건 전 조사를 할 때도 이런 수사 규칙 지켜라 안 지켜라? 지켜라 이 소리예요. 자, 별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2항에 신고 진정 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경찰관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그 아래 박스입니다. 쭉 해서 탄원에다 조사를 착수한 날 또는 착수하온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자, 요때부터 해가지고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그 참고인 있죠? 오케이. 이런 진정인 등. 진정인 등에게 뭡니까? 진행 사항을 통지해야만 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하죠. 오케이. 그 진정을 한 사람들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고. 그래서 개시한 날부터 착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최초에는. 그리고 이제 착수가 됐어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났겠죠? 그러면 한 달이 지난 날부터 또 뭡니까? 7일 이내. 그러니까 매 한 달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되는 그날부터 며칠 이내 통보를 해줘라? 7일 이내. 처음 착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해주고.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7일 이내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정인 등의 어떤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요. 그러면 연락처를 알게 된 때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규정이 조금 의미 있는 규정이고요. 별표. 그리고 3항에 조사 기간이 3개월 초과한다. 요것도 별표. 그럴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다. 해서 소속 부서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8조입니다. 수사 절차로 의 전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범죄 인지서 동그라미. 범죄 인지서 작성해서 소속 수사 부서장한테 그렇죠.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뭐 별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범죄 혐의가 없어요. 입건 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자, 구조. 수사 부서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진행을 안 했다. 전환 안 했다. 전환 안 했단 말은 범죄 혐의가 없다 이거겠죠. 자, 요럴 때는 요런 사건들은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하여야 한다. 야, 입건하지 마. 이거는 버려 이제. 오케이. 다만 다수의 관계인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 조사할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뭐예요? 딱 봐도 어떻습니까? 입건 전 조사는 최대 길어봐야 몇 년이다? 1년이라는 거죠. 6개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담당 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몇 개월 이내에 그렇죠?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다. 지체 없이 범죄 인지서 작성해 가지고 수사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사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진행 상황을 소속 부서장에게 한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6개월까지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3개월 될 때까지 일단은 진행 상황을 보고해줘야 되겠고 3개월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고 수사 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는
혐의 있다 판단되면 하면 되고요. 예. 자, 됐죠? 예. 별거 없습니다. 자, 기지 한번 피세요. 예, 기지 한번 피시고. 방금 입건전 조사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 뭡니까? 뭐 인권 보호해라, 권한 남용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있었고, 진정 사건은 뭐였다? 서면으로 들어온 거.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들어온 거, 신고 들어온 게 신고 사건. 첩보 사건은 경찰관이 스스로 어디서 들은 거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딴 건 없었고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런 진정인들에게 뭡니까? 며칠 이내에 착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한 달이 지나면 그 한 달 지난 그때부터 뭡니까? 7일 이내에. 그렇죠? 이렇게 계속 그렇죠. 진행 사항을 보고해 줘라. 예, 알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 부서장한테는 3개월이 그렇죠? 예, 초과하는 경우일 때에는 범죄 인지서 작성해가 범죄 인지서란다. 범죄 인지서가 아니고 예, 조사 진행 사항을 그렇죠. 보고서를 작성해라. 근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범죄 인지서 작성해가지고 그렇죠. 보고하고 수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지휘 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불이권 결정은 기본적으로 6개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면 6개월 더 연장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7일, 3개월, 6개월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수업 시간에 그냥 딱 잡는다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임용 자격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별거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 똑같은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다행히. 뭐가 없어졌냐면 여기 경비업법에서는요. 보시면 가로 안에 제가 적어놨죠. 피한정 후견인 X라고. 박스 안에 보시면. 특수경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X.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는 뭡니까? 임용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어른의 그쵸 후견을 받아야지만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안 돼. 하지만 원래도 안 됐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피한정 후견인 요거 봐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빠졌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려오시고 딴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에서 2호가 추가됐습니다. 심신상실자, 굵은 글씨 있죠? 알코올 중독자, 대통령령 전화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특수경비원 안 된다. 뭐 당연히 안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거 몰라도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사람은 됐냐 안 되냐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찍지. 이렇게 그 말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개정법령이라고 무슨 뭐 이상한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됐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청원경찰법 시행령 임용 자격에 예전에 18세 이상 해놓고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데 이거 삭제됐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면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상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군대 이게 왜 이런 게 없어졌냐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뭐 안 돼? 뭔 이렇게 자꾸 차별을 두는 거야?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물론 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관없다. 이제는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상관없다. 오케이. 그냥 18세 이상이면 청원경찰 가능하다. 땡! 됐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뒤에는요. 개정법령은 아니고 사실 개정되는 거랑 같은 의미죠.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해당 법 규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혹시나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조문을 먼저 볼게요. 조문. 거기 판시 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영상물에 수록된 자, 갑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 조력인이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이 영상물 진짜입니다. 진퉁입니다. 라고 인정이 된다라면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이 법 규정에서요. 자, 뭐가 위헌이냐면 자, 저보시고 뭐가 위헌이냐면 자, 이거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뭐가 위헌입니까? 우리 건익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반대 신문권이 없습니까? 자, 예, 거의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단 이 법조항 요거는 이제 구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성폭력 범죄 그 법에 보면 그렇죠? 30조에 그러니까 옛날 법하고 지금 법하고 뭡니까? 조문이 좀 번호가 달라요. 자, 됐고 중요한 건 자 봅시다. 우리 맨 아래에 볼까요? 법조문 보세요. 맨 아래 박스 보시면 법조문 제 30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입니다. 오케이. 30조 보면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이렇게 돼 있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그렇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능력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죠? 장애로 미약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경우에는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된다.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한다. 요게 이제 1항이고요. 이제 쭉 있는데 이제 6항에 사실은 위헌 판결 받은 거는 지금 6항이거든요. 6항이 뭐였냐면 요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제가 1항 해놓고 6항 해놨죠.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그렇죠. 1항에 따라 촬영된 자 1항이 요겁니다. 이렇게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제 그 영상에다가 진술을 해놨겠죠. 오케이. 그 진술은 공판 준비 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피해자나 위 촬영 영상 위 촬영된 영상물의 피해자 진술은 공판 기일에 이 공판 기일이란 말은 재판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날짜에 공판 기일에 나와서 피해자 그렇죠? 시중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에 조사가 작성했던 그렇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나 그렇죠. 피해자나 그리고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서 신뢰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뭡니까? 조력인 진술 조력인이 그렇죠? 인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요 부분입니다.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함이 이 영상물이 진정하다는 거죠. 그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함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그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요 부분. 자, 갑니다.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증거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하려면 이건 할지 말지는 판사의 뭡니까? 재량입니다. 판사가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 하면 증거를 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거 맞다라고 해줘야 됩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뭡니까? 공판기일에 나와가지고 저 영상 맞습니다. 제가 저렇게 촬영했습니다. 그거 말 듣고 판사가 뭡니까? 그래 진짜 같네. 증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뭐 피해자나라고 돼 있죠. 그럼 피해자가 안 나오고요. 누가 나왔다? 신뢰관계에 있었던 사람. 진술 조력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저거 진짜입니다. 라고 하면 뭡니까? 그때도 증거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얘가 만약에 안 나오고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저거 맞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자 이제 갑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피해자 말고 지금 이 법은요 너무도 피해자 보호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면 가해자라고 하는 피고인이 지금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뭡니까? 서로 대지를 해봐야 되거든요.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깜빵 가야 돼. 사실은 만약에 얘가 안 나오고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저거 맞습니까? 얘네들이 실제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네들한테는 얘가 뭐 물어볼 게 별로 없어. 물어봐도 대답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영상 찍는 것만 본 사람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여기서 왜 위헌이냐면 얘네들이 뭡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이 법 잘못됐다.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이런 성관련 범죄는 성폭력 범죄는 뭡니까? 증인이 거의 없잖아요. 증거도 거의 없고 거의 뭡니까? 한 90% 이상이 뭡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이게 판결이 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반대 신문권이 없이 그냥 이 영상으로 오케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독박 쓰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막 없는 사실을 막 해가지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피해자가 지금 누구다? 19세 미만. 19세 미만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래. 물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장애 있는 사람은 위헌이 아닙니다. 19세 미만 얘는 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황을 어떤 애를 생각하면요. 19세 미만이니까 18세, 17세, 16세 얘네들 짱짱하거든요. 이 쉐이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재판장에 안 나와버려. 이 규정 때문에.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안 나오고 이 사람들로 뭡니까? 그냥 오케이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판사들이 자 결론은 뭐라면 여기 읽어보면 나오지만 물론 이런 조항이 우리가 뭡니까? 피해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어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만들었다. 물론 이 법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어권 행사고 가장 중요한 방어권 행사인데 그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이 피고인의 뭡니까? 어떤 재판받을 권리 그것과 서로 이익 형량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법은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의 뭡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조항이다. 라고 위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부분이 지워져야 돼. 이 부분. 오케이? 이 부분이 지워. 이 부분이 지워진 상태에서는 지금 적용됩니다. 만약에 장애인이라면 뭡니까? 촬영 보존하고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예. 그래서 신뢰관계인 사람이 했을 때는 요거는 갑니다. 근데 19세 미만 요 부분은 지워집니다. 요 조항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연결해서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Are you okay? 111?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험보다는 헌법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헌법에 뭡니까? 재판받을 권리. 오케이. 한번 읽어는 볼게요. 읽어는 봅시다. 이제 우리 판사님들이 어떻게 적었는지 판사님들의 어떤 문장력을 한번 우리가 감상해 봅시다. 예, 판사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아예 판시사항 갑니다. 자, 집중하시고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를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이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이 부분 요게 이제 심판 대상 조항 요게 지금 맞냐 안 맞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 조항이 과잉 금지를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달라라고 이제 소송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적극이란 말은 뭡니까? 침해했다 이 소리입니다. 침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면 적극 하면 침해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예. 침해하니까 이 조항은 헌법 기본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럼 판결 이제 요지 한번 읽어볼게요. 결정 요지. 심판 대상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 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런 의미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예, 끊어주세요. 중요한 거다. 중요한 가치는 맞는데 그러나 가치이나 이렇게 다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적지 않단 말은 많다 이 소리죠. 대부분 그렇죠. 예, 피해자의 증언이 거의 핵심 증거죠. 그럼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진술 증거의 오류를 어때요? 얘가 영상을 어때요? 나름대로 지가 거짓말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 거짓말, 오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짚어낼, 지적해낼, 탄핵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적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탄핵할 기회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진술 증거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오케이. 심판 대상 조항은 영상물로 그 증거 방법을 한정하고 영상물로 증거물을 한정하고 있어요.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신문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신뢰관계인이 나와가지고 봐야 뭐 우리가 내가 물어볼 게 뭐가 있냐고. 얘가 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이런 있긴 하지만 위 증거의 특성 및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이로써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의 어떤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나 진술조력인이 와가지고 내가 막 물어봐봐요. 실제 진짜 피해자라고 하는 애한테 물어본 건 어때요?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 진술 증거에 관하여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바 그로 인한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반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안을 알려줍니다. 판사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보존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수사 똑바로 해라. 증거를 좀 많이 잡아내라. 이 소리고요. 그리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 중계장치가 뭐예요? 우리 실시간 중계하는 거 있죠?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중계장치를 통해서라도 뭐 얼굴을 안 보면 얼굴 가리면 되지. 어쨌든 뭡니까? 실시간으로 서로 뭡니까? 이야기는 주고받을 수 있잖아, 질문을. 그러니까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원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2차 피해 안 가게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습니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사님이 또 대안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피고인 측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만약에 자 이거예요. 저 보시고 얘 불러냈어. 나와가지고 야 너 했냐 말하면 어때요? 너무 또 세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남용한다 이거예요. 이 반대 신문권을. 그러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처벌받아 안 받아요? 제지를 받거나 처벌받습니다 또. 자,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걱정하고 있는데 2차 피해 받을까 봐. 그 이야기 읽어볼게요.
피고인 측이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등의 반대 신문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거나 하게 되면 어때요? 판사가 가만 냅둬요 하지 마라 그래요? 예. 또한 재판장은 구체적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지휘권 행사할 수 있다. 소송 지휘권은 뭐냐면 재판장에서 그만해! 판사가 막 이렇게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런 걸로도 어떻습니까? 보완 대책이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중요하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중대성과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대안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즉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맞지가 않다. 심판 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2차 피해 방지 목적에 대한 공익이 제한되는 피고인의 사익, 피고인의 지금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죠? 사익, 공익과 사익을 서로 이익 형량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공익이 피고인의 사익 침해보다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둘이 비등비등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너무 오버했다. 오케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쌉 정리? 어때 지금 빡 와닿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십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헌법 판례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던데. 판사님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말을 되게 사실 결론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딱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 너무 간단하게 해버리면 또 어떻습니까? 인권보호단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렇게 해놓은 법의 취지를 훼손시킨 판사님들이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다 고려해보고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읽어보고 이야기해라. 이런 거죠. 오케이.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뭡니까? 굉장히 유식하게, 굉장히 법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이렇다. 어때요? 같은 말도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 의견 주신 재판관들이 있죠. 반대 의견 주신 분들은 뭡니까? 주로 그쪽에 포커스 맞추게. 2차 피해가 워낙에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바로 최근 일입니다만은 그 김보름 양 스피드 스케이팅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잖아요. 매스 스타트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그때 뭡니까? 노선영 선수를 왕따 시켰다 해가지고 한창 그때 막 마녀사냥 해가지고 이 친구 막 은메달까지 땄는데도 뭡니까? 막 나쁜 애라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다 나온 내용이에요, 사실. 표창원 전 의원도 교수님도 자기가 보니까 비난했더라. 미안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 이 김보름 선수가 뭐예요? 노선영 선수한테 오히려 왕따를 당했다 내가. 증거 다 제출하고 손해배상해달라 했더니 결국 김보름 선수가 승소를 했어요. 결국엔 누가 왕따 시켰다?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를 왕따 시킨 거예요. 노선영 선수가 선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왕따 시키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일들이죠. 그 개인적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잘 정확하게. 극히 둘만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을 어떤 그냥 보도 한 번으로 언론사들이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그냥 잇따르면 일단 터트리고 보잖아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랬다더라.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뭡니까? 피해자인 척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인터뷰 때리고요. 그냥 저 막 엄청 그랬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렇게 왁구를 딱 맞춰버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줄 알고 또 그쪽에다 맞춰보면 왕따 시켰네. 그 세 명이서 같이 가는 팀 게임이 있었는데 얘가 중간에 쳐졌단 말이에요. 막판에. 왕따 시키고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게임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같이 가면 좋은데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결론은 어느 한쪽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실제 사실이 이만큼 있는 건 맞아. 근데 그 사실을 뭡니까? 엄청 부풀려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로 예. 그냥 여러분들 특히나 경찰 되실 분들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뭐 어떤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각자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판사님이 또 뭡니까? 모든 걸 다 안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뭡니까? 그래서 우리 형소법 배우시잖아요, 여러분들. 형소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범인을 잡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친다면 범인 잡는 게 중요해요?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게 하는 게 형사소송 절차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범인인 놈을 잡는 것도 진실이지만 범인 아닌 사람을 안 잡는 것도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보도가 있다. 그러니까 해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보도일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쓸려가죠. 분위기가.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은 최대한 중립기어 딱 받고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은 하늘만이 압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 일을 판단하기가 안 되지요. 어쩔 수 없이 판사라는 분이 직업적으로 계시지만 특히나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아시겠죠? 경찰 되실 분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뭡니까? 막, 그때 너무 미안해요. 내가 보니까 댓글 쓰는 새끼들이 다 그 새끼들이야. 똑같은 놈이야.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참 힘드셨겠네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막 또 적어요. 안 돼. 오케이. 또 몰라. 또 반대 증거가 올라가지고 항소가 가지고 또 뒤집힐 수 있어. 또 몰라. 제 말은 중립기어 잘 박으라는 겁니다. 예, 제발. 예.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음주. 자, 음주 위헌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일단 맨 아래로 와보세요. 맨 아래로. 맨 아래로 오시면 법조문이 있죠? 예, 법조문. 법조문 보시면 44조 1항 또는 제2항을, 자, 44조가 뭡니까? 음주입니다. 음주하지 말라는 조항이고요. 1항은요, 예, 이제 음주하면 하지 말라는 조항이고, 2항은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그래서 2항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심판하는 거는요, 1항입니다. 1항.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거 말하는 것이고, 2항은 음주 측정 거부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위반하는 사람도 가중처벌하죠? 그거는 위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을 말합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시면 단순 위헌 결정 나가지고 44조 1항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갑니다. 이 2회 이상 위반했다. 자, 맨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판시사항 볼까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구도로교통법이라는데 조문이 조금 달라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이라는 말은 뭐예요? 위반된다, 위반 안 된다? 위반 안 된다고요. 2회 이상 위반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때요? 인지할 수? 있어요. 단속돼가지고 걸리면 1회 위반이죠. 또 걸리면 2회 위반. 이거는 뭐 헷갈릴 게 없다. 명확하다. 그럼 뭐가 맞지 않느냐? 아래 보시면 나번에
심판 대상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반되느냐? 적극 위반된다.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뭐가 비례 원칙이 위반되느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시고. 이해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겠는데, 근데 2회 이상 위반하면 뭐예요? 1회 위반한 것보다 처벌 규정이 세지요. 가중처벌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알겠다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2회를 위반하긴 했는데 이 간격, 시간적 간격이 이제 여러분 2회를 위반하는 이 법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가중처벌하는 목적이 뭐예요? 습관성, 반복성에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중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한 번 위반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한 번 위반했어. 그러면 10년 만에 내가 한 번 더 위반했어요. 이거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내가 안 하다가 했는데 이거는 진짜 반복적이야? 이 시간적 간격.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도 어쨌든 2회 위반은 2회 위반 맞아 안 맞아? 2회 위반한 거는 명확하잖아요. 이건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적 간격이 너무 길어. 그러면 이 법의 취지의 목적인 반복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술 처먹고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가중처벌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게. 나 정말 10년 동안 잘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한번 딱 걸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걸렸을 때에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진짜 0.03 딱 먹었어. 해필 딱 그 기준에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술을 맨날 처먹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 볼 것이냐. 어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때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다른 조건 없이 무조건 그냥 2회 이상 여기만 딱 걸리면 2년 이상 5년이야.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야. 똑같이 법정형을 때리는 게 이게 좀 책임과 형량에 대한 어때요? 비례가 맞다 안 맞다? 안 맞지 않냐. 이 규정에 대해서는 비례 원칙 위반이다. 요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결정 요지 보겠습니다. 가번 심판 대상 조항, 문헌, 입법 목적과 연여,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때요? 판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쫙 깔고 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다 이 소리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에서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1항, 예, 바로 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예,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판례가 있었죠.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1회 위반이다. 사실만 있으면 된다? 적발된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라도 뭡니까? 2회로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오히려 이런 새끼는 어때요? 시간적 금적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맞겠지요. 어쨌든. 근데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성 원칙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2회라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나번 가겠습니다. 나번. 심판 대상 조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거는 이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그러니까 1회 위반했을 때랑 재범이니까 2회 위반했을 때 요 사이에 동그라미.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판사님이 사례를 들어놨어요. 과거 위반 행위가 예컨대, 어때요? 판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시죠? 본인이 사례를 적어놨어.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1차가 10년 전, 재범이 이제 지금이죠. 음주운전이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이거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벌어진 걸 가지고 반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구별하여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것까지 똑같이 2회라고 해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이건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가중하는 건 맞는데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요게 포인트죠.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로 딱 묶으시고요.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우리 자 형법에서도 무범 가중하는 거는 몇 년입니까? 아니, 장기 2배 가중하는데 몇 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러야 돼? 예, 3년이죠. 국가보안법은 5년.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재범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한 10년 뒤에 재범 저지르면 이거는 가중처벌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형법에서도. 시간적 제한이 형법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시간적 제한을 둬야 되는데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면 넌 가중처벌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적 제한을 둬야 되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다 없다? 어때요? 형법이랑 비교하니까 빡 들어오죠?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완전 제한이 없잖아요. 무제한이잖아요. 평생을 두고 뭡니까? 내가 20살 때 내가 위반해서 20살 때 뭐 몰라가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이가 한 70대 가지고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또 한 번 걸렸어. 그러면 20대 때 한 번 안 가고 70대 때 한 번 2번이니까 70대 먹은 노인을 가중처벌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님이.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음주는 절대 안 돼. 나이 70 먹어도 절대 안 돼. 하고 뭡니까? 해도 또 그 사람들 의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야 예방이 된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봐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그런 걸 자꾸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꼭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세상에.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왜 이걸 안 해? 꼭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법에 그런 예가 거의 없다.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심지어 살인죄도 어떻습니까? 공소시효가 있죠. 근데 음주운전은 뭐 시효도 없어요 지금. 맞잖아요. 이해라는 게.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됐습니까? 설명 이렇게 잘해도 돼? 됐습니까, 여러분? 예. 박수! 어때요? 질문 있으신 분 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신 분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성폭력 범죄, 해당 위헌 판결에서는 조문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19세 미만이라는 부분만 삭제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는 적용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취급하겠다? 그냥 일반 피해자하고 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 영상물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피해자들은 뭡니까? 영상물 녹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 뭔 소리 하세요. 영상물 녹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19세 미만이었잖아요. 이제는 19세 미만이 거기서 빠지니까 19세 미만 피해자는 일반 피해자랑 똑같이 뭡니까? 꼭 영상물을 녹화할 필요가 없고요.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판사님이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입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법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반 피해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은 아까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도로교통법에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이 벌칙 규정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만 적용됩니까? 2회 이상 측정 거부한 사람, 그리고 0.2 이상 마신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지금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간격은 지금 규정이 없지만. 그럼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금 현재 술 먹은 정도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도 법적 공백 상태예요. 국회의원님들이 빨리 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됐나요? 대신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위헌 판결에서 알려준 대로 어떤 뭡니까? 상한선을 적어놔야 되겠죠? 뭐 몇 년 범위 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정도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시간상 간격에 대한 어떤 규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법적인 공백 상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